가족, 가장 평화로워야 할 장소이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오해와 상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수 여사는 엄격한 어머니로 한때 이혼한 적이 있는 며느리를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한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편지는 용서와 포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부산 외곽의 작은 동네, 오래된 단층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골목 사이에 윤미숙이라는 여인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칠이 벗겨진 오래된 2층 목조 주택에 홀로 사는 그녀는 쉰이 훌쩍 넘은 나이로 남편을 잃은 지는 거의 10년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그녀의 남편 박진우 씨의 장례식을 또렷이 기억한다. 그는 이 동네 모두가 존경하던 중학교 교사였고 장례식 당일은 마침 그 해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그 이후로 미숙 씨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동네 회의에도 나가지 않으며 예전처럼 절에 가는 일도 사라졌다. 한때는 학생들의 피아노 소리로 가득했던 집도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울릴 뿐이다. 미숙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일찍 시장에 다녀오고 집에 돌아와 요리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책을 읽거나 가끔은 스웨터를 뜨개질한다. 자녀는 없고 혼자 산다. 사람들은 옛날 사고로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수군거리지만 누구도 직접 묻지는 않았다. 여전히 동네 아이 몇 명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긴 하지만 대부분 시간은 조용히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3월 말의 어느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미숙 씨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다. 이런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문을 열자 30살은 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전기수리 도구가 든 청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전기 계량기 점검차 왔습니다. 잠시만 실례해도 될까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그는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그녀는 집 한켠에서 따뜻한 찻잔을 든 채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비스듬히 비추며 그녀의 뺨 위에 세월의 흔적을 드러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최강현. 구청 전기회사에서 임시로 일하는 기술자였다. 그는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결혼한 적도 없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부드럽고 동작은 예의 바랐다. 점검을 마친 후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미숙 씨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예의 바른 사람이네. 몇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차단기 점검을 위해 왔다고 했다. 일을 마친 뒤 미숙 씨는 시원한 물 한 컵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은 덥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았고 둘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 씨는 눈치챘다. 그가 돌아갈 때 고개를 약간 더 깊이 숙였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2달에 한 번꼴로 찾아왔다. 늘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에도 찾아왔던 날이 있었다. 그녀는 수건을 내밀며 말했다. 밖에서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는 수건을 받아들고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맙다고 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눈을 보았다. 늦게까지 회의하고 돌아온 남편이 보이던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담긴 그 눈빛. 그해 여름 그는 콘센트를 고치다 약하게 감전되었다. 심각하진 않았지만 미숙 씨는 그를 강권에 쉬게 하고 녹두죽을 끓여주었다. 평소 조용했던 집이 그날은 유난히 따뜻해 느껴졌다.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숟가락 소리만이 부엌에 울렸다. 그녀는 몇 가지를 물었다. 그의 일, 사는 곳. 그는 근처에 가족은 없고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홀로 살아왔다고 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 그가 올 때마다 둘은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이야기,
그녀가 기르는 난 이야기, 어떤 세제가 피부에 덜 자극적인지에 대한 이야기. 미숙 씨는 점점 그 젊은 남자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강현은 그녀가 계절마다 커튼을 바꾸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방 안에 은은히 퍼지는 캐모마일차 향기를 기억하게 되었다. 늦가을 어느 저녁 예상치 못한 벨소리에 그녀는 문을 열었다. 강현이 서 있었다. 도구도 없이 작은 꾸러미만 들고. 예고 없이 찾아와 죄송해요. 지나가다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떡집에서 좋아하신다던 떡을 팔길래 괜찮으시다면.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오늘 차는 방금 우렸어요. 그들은 따뜻한 주방에서 떡과 차를 나눴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녀는 겨울 아침, 남편이 추운 날에도 함께 시장에 가주던 일, 밤마다 들리던 그의 피아노 소리, 그리고 암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던 마지막 날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말없이 찻잔을 따를 때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을 식탁 위에 놓고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사의 표시였다. 그 후로 그는 가끔 이유 없이 들렀다. 삐걱대는 천장 선풍기를 고쳐주거나 친구가 보내준 단감을 나눠주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연한 파란색 손수건을 그에게 선물했다. 그는 그것을 받으며 마치 설날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모든 것은 천천히 조용히 다가왔다. 아무도 그 관계를 이름 붙이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떡 조각을 그를 위해 남겨둘 때, 혹은 그녀가 계절마다 좋아하는 차를 챙길 때처럼 말없는 배려 속에 스며 있었다. 겨울 어느 날 미숙 씨가 감기에 걸리자 그는 닭죽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누운 채로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이 사람을 좋아했을 거야. 봄이 오자 강현은 해동용궁사 근처 공원 산책을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천천히 걸으며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흐드러진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길. 가파른 오르막에서 그녀가 힘들어 멈추자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얹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지 않았다. 이른 아침의 안개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고 과하지 않았지만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고요 속에 살 거라 생각했다. 강현은 자신의 삶의 일 외엔 더 이상 여백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났다. 의도한 것도 찾은 것도 아니었지만 약속도 이름도 필요 없었다. 그저 삶이 버거운 어느 순간 곁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분명히 마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501호. 복도에는 바람이 드나들고 아침이면 참새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다. 윤혜진은 그곳에서 5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고양이도 화분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오직 그녀와 낡은 전기 레인지, 함께 마신 적 없는 찻잔 세트,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식탁만이 존재했다. 예전에 그녀는 활기찬 사람이었다. 문화 잡지의 편집자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좋아했다. 그러나 7년을 함께한 연인과의 이별, 정식으로 끝난 것도 아닌 채 멀어진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혜진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구를 믿지도 않았다. 반복되는 하루만이 남았다. 일어나고 원격 근무를 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잠드는 나날. 그날 아침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왼쪽 가슴에 작은 회사 로고가 새겨진 회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휴대용 점검 기계를 들고 있었다. 인상적인 외모는 아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어딘가 진실되어 보였다. 주방 가스관 점검하겠습니다. 3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물러났다. 남자가 점검을 하는 동안 혜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조용한 발소리, 기계의 삑삑 소리,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연결 부위가 좀 오래됐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 무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네. 저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부속품을 들고 다닙니다. 이런 건 익숙해서 금방 해요.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업했고 큰 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손을 댄 자리마다 깔끔하게 닦았다. 작업을 마치자 그는 일어서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녀는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박우진입니다. 이 지역 담당이라 다음 달에도 다시 점검하러 올 거예요. 고마워요, 우진 씨.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매달 가스 점검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스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다음에도 그 사람이 올까? 우진은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화려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조용함은 이상하리만큼 안도감을 주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그는 변함없이 간단한 말투로 신중하게 행동했고 돌아갈 땐 늘 작지만 분명한 인사를 남겼다. 세 번째 달 우진은 도시락을 들고 왔다. 직접 만든 건데 혼자 먹기 싱겁네요. 같이 드실래요? 혜진은 순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창가의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우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떠났으며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서울로 올라와 기술을 배우고 여러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잘 못해요. 하지만 손으로 일할 때 마음이 편해요. 혜진은 언제부터인지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창시절, 떠나버린 연인, 밤마다 눈물 흘렸던 시간, 이름 모를 피로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진 않았지만 우진은 말을 끊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겨울 어느 날 오후,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다. 혜진은 놀라 물었다. 오늘은 점검날 아니잖아요? 그는 말했다. 그냥 저녁 드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예의가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였다. 그들은 점차 자주 만나겠대야. 단지 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론 함께 마트를 가고 때로는 작은 주방에서 차를 마셨다. 우진은 간단한 음식들을 가져왔다. 미역국, 고구마전, 그리고 할머니에게 배운 닭죽까지. 어느 날 혜진은 물었다. 저 무서울 줄 알았어요. 말도 없고 가끔 너무 조용해서. 그는 답했다. 무섭지 않아요. 상처받은 후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봄날의 어느 오후, 우진은 혜진을 근처 공원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산책하는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혜진 씨,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당신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괜찮다면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찬란하지도 회색도 아니었다. 적당한 빛, 적당한 온도. 그의 고백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 깊이 울리는 순간이었다. 좋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천천히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 함께 시장을 가고 비 오는 밤이면 우진이 우산을 들고 그녀를 데리러 왔다. 음식은 더 이상 식지 않았고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501호는 변해갔다. 찻잔이 한 개 더 늘었고 젓가락도 두 쌍이 되었다. 창가엔 작은 화분이 놓였고 현관에는 다른 사람의 슬리퍼 한 켤레가 생겼다. 이웃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몰랐지만 아무도 가스 점검이 사랑의 시작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주의 말걸기와도 같았다. 사랑은 당신이 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오는 것이다. 혜진은 평생 혼자일 줄 알았다. 하지만 우진은 찾아왔다. 폭풍처럼 요란하게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들어온 조용한 바람처럼. 그리고 사랑은 때로는 작은 인사 한마디로 시작된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해준다. 하은은 어머니가 더 돌아가신 날 이후 인왕산 자락 근처의 오래된 아파트 3층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왔다. 그녀는 한때 부드럽고 섬세하며 가을 햇살처럼 밝은 미소를 가진 유치원 교사였다. 그러나 두통과 반복되는 꿈, 낯선 누군가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지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 이 시작되자 하은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친구들을 멀리했으며 모든 전화를 거부했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흘릴까봐.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괜찮은 척하는 자신이었다. 거의 2년 동안 하은은 폐쇄된 세상 안에 살았다. 내 벽, 엄마가 남긴 나무 의자 하나, 빛이 바랜 사진 한 장. 그녀는 더 이상 요리하지 않고 라면과 물만 먹었다. 몇 날 며칠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장의 빛 변화만 보며 시간의 흐름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것을 이름 없는 날들이라 불렀다. 모든 것이 똑같고 희미하며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해 겨울, 서울에는 눈이 일찍 왔다. 어느 추운 아침, 약을 사러 집 밖으로 나서려던 하은은 계단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아래층에 사는 남자가 그녀를 구해 일으켜 세웠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시내 작은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한때 미술을 전공했지만 중도에 그만둔 청년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생강차를 끓여주었고 약간 탄 빵 한 조각도 내밀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몇 달 만에 느낀 가장 익숙한 향이었다. 마치 어린 시절 일요일마다 엄마가 부엌에서 빵을 굽던 그 냄새처럼. 그 후로 준호는 하은 곁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저녁 6시, 노란 오후 햇살이 오래된 집들을 덮을 때 늘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하은이 문을 열자 현관 앞에 작은 화분과 메모가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친구는 손이 많이 안 가는데 꽤 잘 견디죠. 사이는 없었지만 하은은 누가 도왔는지 알았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하지만 하은은 마음속에 어떤 부드러움이 싹 트는 걸 느꼈다. 하루하루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고 세수를 했으며 차를 내렸다.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하은에게는 얼음 위를 걸어 나오는 여정이었다. 어느 봄밤 빗소리가 창밖에 울릴 때 준호는 하은의 문 앞에 그림을 두고 갔다. 작은 방 하나, 사람이 앉아있고 창밖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하은은 그날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한 달쯤 후 하은은 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거의 3년 만에 그녀의 부엌에는 미역국 내음, 찰밥 내음, 그리고 그릇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퍼졌다. 그들은 조용히 식사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었다. 하은은 자신이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았고 약을 먹었으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준호는 그러지 말라고도 동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자신은 3년 동안 해가 없는 그림만 그렸던 화가였다고 말했다.
하은을 만난 후에야 그림에 조금의 빛을 넣을 생각을 했다고.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다. 거창한 약속도 화려한 고백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하은은 두 사람을 위해 뭔가를 요리하게 되었고 밤마다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며 잎 길고양이, 벤치에 앉은 노인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들을 나눴다. 어느 날 하은이 물었다. 제가 완전히 나았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답했다. 아무도 완전히 나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그 여름 그들은 함께 강릉의 고요한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하은이 어머니와 함께 갔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말했다.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부엌에서 슬리퍼 끌고 다니시던 그런 소리.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은은 깨달았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살게 해주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돌아갈 수 있는 장소이며 기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몇 달쯤 지나고 하은은 파트타임 유치원 강사 수업을 다시 등록했다. 요가도 시작했다. 머리도 짧게 잘랐다. 학생 시절의 모습처럼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하은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왜 준호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하은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는 나를 어둠에서 억지로 끄집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내 곁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가장 바닷가 작은 어촌 마을. 잔잔한 파도가 부두에 부딪히고 짭짤한 바닷바람이 스치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연과 어우러져 전통적인 어업을 이어가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그 마을엔 말로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이야기는 바로 규식 씨와 그와 함께 사는 젊은 여성 은희에 대한 것이었다. 규식 씨는 60을 넘긴 목각 장인으로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 차례 큰 사고를 당한 뒤로 몸을 심하게 다쳐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다. 그때 은이라는 젊은 간호사가 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저 환자를 돌보는 직업적인 관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은희가 처음 왔을 때 규식 씨는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모든 것에 무관심했다. 사고는 그의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아내를 몇 년 전 잃고 그 이후로 바닷가 나무집에서 사람들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아왔다. 은희는 그가 마음을 열게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정성껏 식사를 챙기고 운동을 돕고 무엇보다도 그가 한때 사랑했던 바다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을 다해 다가갔다. 그 이야기들은 마치 어두운 밤속에서 켜진 작은 등불처럼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비추었다. 조금씩 규식 씨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냉정하고 차가웠던 남자는 점점 따뜻해졌고 아내에 대한 추억과 지나온 시간 그리고 가슴속 깊은 외로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의 감정은 급하게 타오르지도 드라마처럼 격렬하지도 않았다. 다만 서로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 속에서 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눈빛 하나, 조용한 미소, 손길 하나하나가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했다. 그들은 책임감 때문이 아닌 사랑 때문이었다. 나이 차이도 사회적 시선도 어떤 편견도 그들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 그들의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그의 숨겨진 딸이라 했고 어떤 이는 단순한 간병인이 노인을 이용한다고 의심했다. 그런 소문들은 잔불처럼 퍼져나가 두 사람의 평온을 위협했다. 하지만 은희와 규식 씨는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외부의 인정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갔다. 어느 날 밤 마을에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바람이 윙윙 울고 파도가 방파제를 덮쳤다. 나무집 안에서 귀씨는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숨이 가빠왔다. 옆에 있던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붙잡고 끝까지 곁을 지켰다. 그 순간 자연의 폭풍과 마음의 폭풍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붙잡고 버텼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수군거림과 의심 속에 살지 않기 위해 새로운 곳에서 둘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은 떠나기 전 나무집 문 앞에 작은 팻말을 남겼다. 그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를 설명 없이 사랑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해할 겁니다. 규식 씨와 은희의 이야기는 사회적 편견과 나이의 벽을 넘어선 사랑의 증명이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진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용기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완벽함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동행임. 경호 씨는 중년의 남성으로 도시의 번화한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삶은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경호 씨는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그의 하루 식사는 대개 간편식, 과자, 시든 채소 같은 것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근처 슈퍼마켓에서 대충 장을 보고는 돌아왔다. 요리나 집안일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의 주변은 점점 무채색으로 그리고 차갑게 변해갔다. 그는 매일같이 근처 슈퍼마켓을 찾아 식료품을 샀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삶의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원이라는 젊은 여성이 슈퍼마켓의 신입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경호 씨의 구매 습관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늘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 시든 채소나 캔 음식만을 고르는 것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거 조금 오래된 거예요. 이쪽에 더 신선한 것도 있어요. 한번 골라보실래요? 처음에 경호 씨는 그저 멍한 눈빛과 어색한 미소로 반응할 뿐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런 사소한 습관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에겐 생소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원에게는 단순한 직원으로서의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다. 그 짧은 만남들이 반복되면서 지원은 언제나 경호 씨에게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직접 고른 신선한 식재료를 권하고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그냥 더 잘 지내셨으면 해서요. 그 말들은 경호 씨의 무기력한 삶에 조용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는 점점 자신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그의 삶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 가벼운 비가 내리는 오후, 경호 씨는 처음으로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채소를 손에 들었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뭔가 희망이 느껴졌다. 그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심을 했다. 오랜만에 스스로 요리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그의 작은 부엌엔 몇 년 만에 신선한 채소와 향신료의 냄새가 가득 찼다. 경호 씨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집안을 정리하고 오래된 옷을 빨고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확실한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겼다. 그리고 점차 경호 씨와 지원 사이엔 조용하지만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화려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관심과 함께 만든 식사, 함께 나눈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자라났다.
어느 저녁 경호 씨는 창가에 앉아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며 지난 외로운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지원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이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경호 씨와 지원의 이야기는 사랑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그것은 단지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변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진정한 힘이었다. 때로는 사랑이란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조용한 관심, 기다려주는 마음, 따뜻한 손길이면 충분하다. 그렇지 않나요?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저 다정한 눈빛과 가벼운 안부 인사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수 여사는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가족의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연수 여사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여성으로 가족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아들이 한번 이혼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번 실패한 결혼을 경험한 여성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는 가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또 한번 상처받을까 걱정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족 안에 생길까 두려워했다. 며느리 지은이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된 초반, 연수 여사는 거리를 두려워했고 심지어 그녀를 피해 다니기도 했다. 차가운 시선, 불편한 말투는 집안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지은 역시 그런 거리감을 느꼈지만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씩 쌓아갔다. 시간이 흐르며 연수 여사는 지은의 삶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단지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책임감 있고 따뜻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남편을 살뜰히 챙기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연수 여사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내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을 담아 이렇게 썼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안다. 아들을, 그리고 이 가족을 잃을까 두려웠어. 하지만 너는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으로 엄마에게 많은 걸 보여주었구나. 엄마는 용서를 말로 잘 못하지만 제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의심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연수 여사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끝내 전하지 않을 편지였다. 그녀는 안다. 어떤 사과는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진심과 시간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잠에서 깨자마자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담백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비록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연수 여사가 마음을 열었고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수 여사와 며느리 지은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때로는 고정관념과 의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싹튼다. 그렇지 않나요? 가족 안의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거창한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보내지 않은 편지 한 통, 짧은 메모 하나가 마음을 열고 치유로 이끄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